자, 9월 13일 화요일 오늘 라이브 350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취준생에 대한 상담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건 이제 연휴 직전,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틀 전인가요? 뭐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다 일주일 전 같은데, 그때 이제 전화 상담으로 제가 좀 나눠서 한 30분 상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4, 50분 했나? 또 두 번 나눠서 제가 전화상으로 상담을 드린 우리 취준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서 이제 어떻게 홍티경매 영상을 보고 또 본인이 또 영상을 보기 전에도 대부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또 대부업에 대해서 또 본인이 대부업에 대출받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대부업에 대해서 이렇게 낯설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업을 창업하고 싶다는 상담을 해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해주면서 그 취준생에 대한 상담 내용의 일부, 뭐 전체적인 거를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굵직굵직한 여러분들한테 또 대부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28살인데 이제 그 졸업한 지 몇 년 됐다고 하는데, 이제 그동안에 2년인가 3년째인가? 졸업한 해부터니까 3년째인 것 같아요. 3년째 이제 대기업에 입사 원서를 계속 냈는데, 면접에서 탈락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서류에 탈락한 적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는데, 뭐 자기 말로는 이제 이 친구 말로는 셀 수가 없을 정도다. 세기도 너무 좀 괴롭다. 그래서 몇 번 입사 원서를 냈는지에 대한 뭐 그 횟수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괴로워서 아예 세지도 않는다. 근데 뭐 면접에서 떨어진 경우도 있지만 면접까지 가서 서류에서 떨어진 적도 있고, 근데 본인이 뭐 보니까는 뭐 나름 서울에서 나름 상위권 대학을 졸업했고요. 그리고 뭐 토익이라든가 이런 점수도 또 연수도 갔다 와서 어학연수가 뭐 본인 말로 6개월인가 갔다 오다 보니까 이제 또 어학도 뭐 나름 잘해서 뭐 토익이든 뭐 이런 점수도 대기업에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점수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본인이 볼 때는 뭐 학점도 좋고 학점도 나름 뭐 상위권이고 뭐 대학도 그래도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토익 점수나 기타 등 영어 점수도 좋고, 그러니까 본인이 취직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친구가 조금 뭐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떨어졌다는 게 자기는 믿기지가 않았는데,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 세 번, 네 번 되다 보니까 이제는 떨어지는 오히려 서류가 통과돼서 면접을 나오라고 하면은 뭐 이제 그런 게 처음엔 되게 기뻤는데, 이제는 뭐 기쁨보다는 이번에도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뭐 스스로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대로 가면은 자기 인생이 진짜 뭐 취직만 준비하다가 20대를 마감할 것 같아서 다른 대안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뭐 대부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거를 혹시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주식을 안 했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렇게 그 공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생각을 못 해봤고, 그리고 돈이 아깝기도 하지만 뭐 자기가 그쪽에 재능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서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이제 안 좋은 주식하다가 폭망한 친구, 비트코인 하다가 폭망한 친구들을 좀 보다 보니까 자기도 섣부르게 이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하려고 했던 생각은 있었는데 이제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쪽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배제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좀 듣고, 그래서 그동안 알바하면서 좀 계속해서 취직 준비를 했지만은 뭐 계속 꾸준하게 뭐 편의점도 하고 뭐 나름 좀 막일, 뭐 본인은 이제 막일 어떤 일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뭐 어떤 막일도 했다더라고. 힘든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그래도 뭐 거의 안 쓰고, 뭐 술, 담배를 안 먹으니까, 뭐 술도 안 먹는다더라고요. 담배도 안 피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그냥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뭐 얼마 모았는지는 뭐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하여튼 꽤 많이 모았어요. 꽤 많이 모으고, 그래서 그 모은 돈하고 또 부모님한테 또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부업을 창업을 하려고 한다. 이제 그게 시초가 돼서 이제 저한테 이제 준비물로 이제 돈이 얼마 있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봐서 제가 뭐 대부업 창업을 준비하려면 자본금은 이제 얼마가 준비하냐,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여러분들한테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대부업은 이제 개인으로 등록을 하면 이제 1,000만 원만 있으면 되고요. 자기 자본금. 그다음에 법인은 5천. 그다음에 이제 금융감독원에 대부업을 등록을 하려면은 자본금은 5억이 있어야죠. 요거는 이제 그 통장 잔고증명서라고 해서 뭐 대부업, 그러니까 자본금이 좀 커지면은 이제 잔고증명서로 안 되고 이제 그 이상의 또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 일단은 처음 준비할 때는 개인은 1,000, 법인 5천, 금감원 대부업은 5억이 필요하다. 5억의 잔고증명서가 있어서 그 잔고증명서 돈을 5억을 넣어놓고
또는 1,000만 원, 5천만 원 넣어놓고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발급받아서 이제 그 서류를 대부업 서류 이제 제출할 때 같이 동봉해서 내면 되죠. 그러니까 대부업을 만드는 거는 뭐 제가 그런 거 묻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는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업을 창업할 때 필요한 게 뭐 있어라는 거는 뭐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뭐 필요 없는 얘기를 하면서 뭐 시간 낭비하지 말자. 그거는 찾아보면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색을 해봐라.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시작을 했죠. 자, 어쨌든 지자체 대부업은 이제 아직도 이걸 모르는 분이 많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대부업은 자본금에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대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1,000만 원짜리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1,000만 원 자본금은 있지만 개인 돈이 많아갖고 뭐 10억이든 100억이든 돈이 있으면 대출해줘도 돼요. 그거는 뭐 자본금의 뭐 10배 규정 그런 게 관계없어요. 무제한 대출이 가능해요. 그러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NPL 매수를 못 한다는 거죠. 지자체 대부업은 NPL을 매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팔 수는 있어요. 본인이 부실채권 난 거를 다른 업체에 매도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매도는 가능한데 매수는 불가능합니다. 매수는 사는 건 안 돼요. 내 거가 부실나서 다른 데에 파는 건 가능하지만 매수는 불가능하다. 자, 그러나 금감원 대부업은 이제 NPL 매수는 가능해요. NPL은 뭐 매도 매수 뭐 충분히 다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자본금의 10배. 그러니까 자본금의 10배라고 하는 거는 대출을 해준 돈과 NPL을 또 매수해 오기 위해서는 홍티경매를 예를 들 때 홍티경매에서 대출해준 금액 플러스 NPL을 또 매수해 오면은 NPL 매수 금액도 또 지난번에 제가 7월 말에 8월 초에 했던 것처럼 그때 뭐 몇십억 들었지만 그것도 다 홍티경매 자본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본금의 10배 제한이 묶여 있고 이게 10배를 어기게 되면은 이제 뭐 과태료하고 영업정지를 나가기 때문에 무조건 자본금의 10배는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뭐 5억이다 그러면 50억 이상의 대출금이 나갈 수는 없죠. NPL을 뭐 사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 대부업체에서 나가는 돈이 자본금의 10배 이상이 초과가 되면 안 되는 거. 그 규정이 좀 있다는 거. 그게 핵심 포인트.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제 이 친구가 궁금했던 게 그러면은 뭐 그런 규정이야 뭐 앞에 얘기한 거는 뭐 이렇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 그러면은 대부업을 창업을 하면 지금 당장 창업을 한다고 가정을 할 때 저한테 대뜸 딱 물어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그럼 뭐 저는 이제 그 전에 물었죠.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뭐냐?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성공은 자기가 지금 나이에 취직을 해서 이제 대기업에 입사를 하면 뭐 연봉을 받을 거 아니에요? 취직한 자기 동기들은 그래도 안정된 그 월수입이 보장이 되고 또 퇴직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앞으로 뭐 한 20년 이상 다녔을 때 받을 퇴직금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친구들보다 더 많이 버는 게 자기 성공이다.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뭐 신입사원 연봉이 요즘 얼마나 한 4, 5천 할라나요? 그러면 월 뭐 세금 빼면 뭐 한 300? 3, 400? 그러면 본인은 일단은 뭐 500 이상은 벌어야 되는데 500 이상 벌면 뭐 성공이라고 본인이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본인들 동기보단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 취직한 동기들보다.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드렸죠. 자, 그럼 자본금이 3억을 만들었다. 3억 만들 수 있냐 그랬더니 부모님 도움 받고 자기가 벌어놓은 돈 모으면은 3억 좀 넘게는 가능하다. 그럼 일단 3억으로 가정해서 그러면 3억으로다가 3억이 자본금이 부족하니까 금융감독원 대부업은 안 되고 그럼 지자체 대부업을 창업을 해서 3억을 대출을 다 나갔다고 치자. 뭐 쪼개나가든 한 번에 나가든 일단 그건 제외하고 그냥 다 나갔다고 치고 이자를 18% 받는다고 가정을 해서 보면은 매월 450만 원의 이자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글쎄요, 18%에 450만 원 들어오는 거 가지고는 자기 동기들보다 뭐 좀 낫다고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는 세금을 떼지 않는 그냥 그냥 말하자면 그 대부업체로 들어온 말하자면 수익 금액만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세금을 뗀 순수익 금액은 또 아니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450만 원은 많아 보이지만 여기서 이자 소득세를 27.5%를 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순수익금은 327만 원이니까 3억 가지고 327만 원을 버니까 그게 뭐 3억을 은행에 넣어서 이제 매월 이자를 받는 거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지만 이 327만 원은 본인 취직한 동기들에 비해서는 많다고 볼 수는 없다. 근데 문제는 이 327만 원을 내가 고스란히 다 취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여기서 대부업을 창업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사무실이잖아요. 사무실이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무실을 어쨌든 얻어놔야 돼요. 사무실 월세 나가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을 얻게 되면은 뭐 관리비가 없는 데는 없으니까, 뭐 관리비가 뭐 싸게 뭐 몇십만 원, 뭐 1, 20만 원 들지도 하겠지만 더 비싼 데도 있고, 관리비가 들어갈 테고, 그리고 대부업이라고 냈으면 뭐 최소한 컴퓨터, 복사기는 기본적으로 복사 팩스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이기, 두 개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찌됐든 최소한의 뭐, 그 안에서 물을 사 먹든 뭐, 일단 밥을 사 먹든 그게 이제 전체적 운영비라고 가정할 때, 그 월세 관리비, 안에서 쓰고 있는 모든 뭐, 복합기라든가 뭐, 기타 등등 해갖고, 뭐, 내가 밥 먹는 거 포함해서, 그거를 제외하면 순수익금 327만 원에서 줄어들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따지고 볼 때, 같은 동기들보다 많이 버는 건 아닐 것이다. 결론을 내려줬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걸 얘기하면서 핵심 포인트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지금 앞에서 얘기한 거는 연체 없이 이자가 잘 들어올 때 얘기고, 연체 없이 이자가 잘 들어올 때는 뭐 327만 원이라는 돈이 그대로 생기니까, 여기서 뭐 그 돈이 그대로 꼬박꼬박 들어온다고 하면야 뭐 나가는 게 있다 하더라도 매월 정상적인 고정적으로 들어오니까 뭐 부담은 좀 없겠죠. 적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연체가 될 때, 연체가 되면은 연체에 대한 답은 없다. 내가 내려줄 수 없다. 연체가 되면은 뭐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밖에 없는데, 채무자를 압박한다고 돈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요즘은 그 추심이라든가 이런 강제적인 뭐 불법적인 것들이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괜히 까딱하게 뭐 예를 들어 주말이라든가 밤이라든가 새벽 시간이라든가, 또는 뭐 전화하다가 뭐 좀 그 가족을 협박하는 얘기라든가, 뭐 본인을 협박하는 이런 잘못된 또 이런 추심행 일코도, 사람이 성질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젊은 혈기에.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 두 번째는 그런 모든 것들의 심리적인 부담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연체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보고 전화하면 안 받고, 그러니까 안 받는 사람의 입장도 뭐 편치는 않겠지만, 그 안 받는 사람한테 계속 연락을 취하는 사람의 그 심리적인 부담도 또 그 무시할 수 없으니까, 채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하고 뭐 편안한 마음은 아닌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고, 이게 읽고 문자나 카톡이라는 걸 확인해드려도 확인하고서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 뭐 아예 카톡 확인하는 경우도 거의 없겠지만, 뭐 거의 문자를 보내지만 요즘 문자도 확인 가능하니까 뭐 연락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신경이 쓰이고 속이 상하는 거 전체적인 걸 포괄해서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신경성, 잘못하면 뭐 신경적 위궤양, 소화불량 이런 게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신경을 과도하게 집중하다 보면, 거기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돈에 관련된 신경을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내가 여러 가지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 연결되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 돈을만 가지고, 내 돈만 갖고 시작하면은 327만 원을 3억 갖고 벌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대부업체는 대출이라는 거 받을 수 있지 않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질권 대출을 받아서 내 돈 없이 남의 돈으로 해주면은 자본금 부족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얘기했고. 그런데 이 질권 대출이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또 핵심이 뭐냐면, 지금 현재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이제 주거용 부동산, 특히 아파트 담보 대출은 질권 대출도 전면 금지예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 담보대출 같은 거, 특히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같은 사람이 먹고 사는 그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질권 대출 자체도 지금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물론 뭐 이 사람이 뭐 1주택자라면 가능하겠지만, 뭐 다주택자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가지고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대부업체가 질권 대출을 받아오는, 그러니까 대부업체에 질권 대출을 해주는 저축은행이라거나 캐피탈 업체에서 그런 규제를 받기 때문에 본인들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합법적인 꼼수가 있긴 해요. 이 꼼수로 다 나가고 있긴 한데, 이거는 지금 현재 주거용 대출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로 나와 있어서 사실 주거용 그 대출이 액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자, 그럼 합법적인 꼼수는 뭐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내 집을 담보로다가 그냥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부동산 규제에 걸려요. 그래서 질권 대출을 못 받는데, 방법은 대출을 받는 채무자가 사업자를 그냥 아무거나 내는 거예요. 사업자를 여러분 집에다가도 낼 수 있죠. 대부업체는 집에다가 낼 수 없지만, 사업장 주소를 할 수 없지만, 그냥 일반적인 그냥 개인 사업체 아무거나 뭐 이름을 뭐 1, 2, 3 사업, 아니 1, 2, 3 컨설팅업,
그러면 그 원투쓰리 컨설팅업이라고 내가 내면 그건 내 집에다가 그냥 사업장 주소를 두고 낼 수 있어요. 그렇게 낸 사업자를 가지고 내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금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집 담보로 대출 받는 거 똑같은데, 그런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목적이 그냥 뭐 사업자가 아닐 때는 그냥 담보대출로 생계자금이라든가 구입자금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쓰지만, 내가 사업자를 통해 대출을 받으면 어차피 개인이 대출 받는 거지만 목적이 사업자 대출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대출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권대출도 아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채무자가 사업자가 있으면 사업자 뭐 사업 얼마를 벌었는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업자가 있으면 2달인가 석 달인가만 있으면 이제 그 사업자 낸 걸 갖고서 담보대출, 본인이 주택이라든가 아파트가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은 내가 질권대출을 받고 싶으면 채무자가 오면은 그 채무자의 사업자를 갖다가 저축은행에 제출을 하면 저축은행에서 개인이 담보대출을 받는 거지만 이 사람은 사업자 대출을 받는 거구나라고 해서 대출해줘요. 그러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에서도 일반적인 주거용 담보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담보대출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말하자면은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취하는 정책에 약간 비껴가서 대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 대출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받고요. 그리고 요거는 신규 대부업체라도 신규 대부업체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답을 드리면,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은, 다 가능한 데가 있어요. 가능한 데가 있고, 안 되면 사정하고 매달리면은, 질권대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많다. 그리고 소액, 한 1억에서 2억 정도 미만인 이런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치가 충분히 여유가 있다면, 질권대출 받는 거는, 채무자가 사업자로 해서,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근데 문제는 질권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는 이제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질권대출의 포인트도 앞에서 내 돈으로 대출을 해준 것도 제가 문제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이자 연체예요. 대출을 받아온 돈이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니에요. 그럼 남의 돈을 갖고 대출을 받아서 대출해 줬기 때문에 남의 돈 빌려온 거에 대한 이자는 무조건 꼬박꼬박 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연체했다 그래서 질권대출 받은 이자를 연체할 수 없어요.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홍티경매 우리 질권대출은 회원들하고 저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채무자가 연체를 해도 제가 채무자 연체했다고 그래서 회원들한테 연체했으니까 내 돈으로 드릴게요 라고 하진 않죠. 그러니까 100억, 160억 이상이 가능한 건데, 문제는 홍티경매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캐피탈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오면은 이 사람들하고는 대출 계약이에요. 우리 대부업체가 이 업체하고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채무자, 돈 빌려간 사람이 연체를 하던 말든 상관없이 무조건 정해진 날짜에 질권대출 이자를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연체가 계속돼. 그럼 이자 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감당할 만한 여유자금이 있느냐. 여유자금이 없으면 나도 연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재미난 거는 대부업체가 줄줄이 채무자가 연체해서 신용불량이 되니까 그 채무자 연체되는 이자를 못 받기 때문에 나도 질권대출 이자를 못 줘. 그럼 대부업체가 신용불량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대부업을 운영하기가 어렵겠죠. 두 번 다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낙인 찍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3억의 질권대출을 받아서, 이게 질권대출 이자는 좀 싸요. 이자가 7%, 요거를 18%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할 때 7% 받으면 남의 돈 갖고 7% 이자 주고 나는 11%를 먹을 수 있네. 11%의 수익이 생기네. 땡큐죠. 3억이면 이자가 450 들어오니까 175만 원을 빼면은 거의 나한테 280 정도가 생긴다. 물론 거기서 이제 세금은 빼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세금이야 나중에 내는 거고, 그러면은 요런 것만 잘 되고 이자만 잘 들어오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질권대출을 3억을 빌려와서 내가 한 달에 매달 175만 원씩 그 질권대출 이자를 줘야 되는데 정해진 날짜에 따박따박. 그런데 채무자가 이틀 늦게 줘. 이틀 늦게 준다고 내가 이틀 늦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틀 늦게 주더라도 나는 정해진 날짜에 줘야 돼. 이것도 연체가 되면은 대부업체 신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질권대출 이자를 연체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이 업체는 두 번 다시 질권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날짜에 질권대출 이자는 무조건 줘야 돼. 그 175만 원씩 3억을 빌려왔으면 꼬박꼬박 정해진 날짜에 줘야 되는데 채무자가 내 상황을 아나요?
본인이 연체하게 되면은 뭐 전화도 안 받고 잠수를 타버렸어. 그럼 어떻게? 빌려온 돈이기 때문에 이걸 갚아줘야 되는데 갚아주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내가 대출해준 부동산을 경매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경매를 넣을 때 그 비용을 질권대출 받은 캐피탈사 저축은행에서 그 경매 넣으라고 비용을 줄까요? 안 주죠. 비용은 누가 내? 내가 내야 돼요. 그래서 경매에 들어가는 비용과 경매 비용, 그 다음에 법무 비용, 기타 등등 비용하고 계속 경매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자는 계속 납입을 해야 되니까 계약을 했으니까 이자하고 경매 비용 그 들어가는 그 부담, 그 지출 비용은 본인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비용이. 그러니까 이자가 잘 들어온다는 그 항상 긍정적으로, 그런 나이스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연체가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예. 근데 연체가 뭐 예를 들어서 한두 개 정도 돼서 금액이 뭐 적으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3억 대출 중에서 뭐 한 2억 이상 정도의 금액 대출해 준 게 연체가 된다 그러면은 175에 3분의 2라고 하면은 최소한 그것도 얼마입니까? 예, 거의 120 가까이 되다 보니까 120을 내 생돈으로 계속 내야 되는 거니까 이자를 그런 부담도 생각해 봐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바꿔서 어떻게 하든 5억을 만들어요. 5억을 만들어서 금융감독원 대부업으로 창업을 해. 자, 그럼 그리고 창업해서 이제 NPL로 하면은 NPL은 뭐 기간도 좀 짧아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막연하게 NPL에 대해서 사실 지금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어쨌든 NPL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NPL로 하면 성공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이분이. 자, 성공할까요?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금감원 대부업체가 몇 개인지 이제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5억 자본금 이상으로 허가받은 대부업체는 전국적으로 지금 899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은 자, 899개 이 중에서 NPL을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뭐 매도야 뭐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매도는 빼고요. 정상적으로 NPL을 본인이 회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업체는 몇 개일까? 저는 899개 중에 저는 최소한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잡아도 50% 이상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진짜 말 그대로 450개? 한 450개 정도는 그래도 NPL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나머지 450개는 그냥 자본금 5억 이상도 없이 5억만 딱 갖고 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본금 5억으로 금감원이 자격이 되는데 왜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건 이제 좀 이따 설명해 주고 그래서 이 중에서 그 NPL을 과연 정상적으로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업체는 절반이 안 될 것이다. 제가 추적을 하는 거고요. 자, 뭐 물론 제가 뭐 계산한 게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지금까지 상담을 하고 뭐 제 대략 들은 얘기라든가 이런 거 종합해 볼 때 절반 정도가 안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자, 내가 이제 금감원으로다 5억을 준비해서 5억 갖고 대부업을 냈기 때문에 5억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5억이면 10배니까 50억이니까 와 50억 NPL 가능하네. 자, 그럼 문제는 내 자본금 5억이기 때문에 5억 이상의 만약에 10억 NPL을 갖고 오고 싶으면 난 5억밖에 없으니까 5억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5억이 더 필요한데 5억을 어떻게? 대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NPL 대출. 내가 NPL을 사오는 걸 담보로다가 질권대출을 받는 거죠. NPL 질권대출. 그럼 문제는 NPL 질권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감원 대부업체는 몇 개가 있겠느냐라고 할 때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거는 뭐 제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업체하고 통화하면서 느낀 건데 알게 된 건데 느낀 게 아니라 알게 된 거지만 NPL 대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금감원 등록업체라고 해서 NPL 대출을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다. 아니 5억짜리 대부업을 금감원 냈으면 그 대부업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자에게 얼마 있는지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적이 있고 뭐 얼마 벌었는지는 중요한 것보다는 너 대출 얼마 나갔니? 너 그동안 NPL 뭐 매수한 것부터 포함해 갖고 네가 대출 나간 니네 업체 대출 나간 게 얼마니? 그거를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5억 내가지고 뭐 별로 대출해 준 게 얼마 없어. 당연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죠. NPL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런 거 갖고는 안 나오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NPL을 팔려고 하는 업체, 뭐 유동화 회사든 금융업체든 뭘 떠나서, 그러니까 같은 대부업체라면은 뭐 그런 조건 없이 할 수 있겠지만, 금융기관, 정상 유동화 회사라든가 금융기관하고 NPL을 거래하려면 금융기관은 그 NPL을 자기네 NPL을 사갈 업체에 뭐를 보느냐?
대부 잔액과 뭐 자본금 규모를 봅니다. 그래서 규모를 보고서 니네한테 못 해줘. 제가 작년에 얘기 드렸잖아요. 새마을금고에서 NPL 매수하려니까 홍트금에 니네 자본금 얼마냐? 자본금 그때 8억 8천이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니네 자본금 50억이 안 되지. 자본금이 40억만 넘어도 해줄 텐데 니네 자본금은 40억도 안 되고 8억 갖고는 어림도 없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그 돈 준비를 내가 어떻게든 해올 텐데 내가 만들어서 아니 내가 사올 돈을 훔쳐올 돈이 아니고 작물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서 사오면 되는 거 아니냐. 살 금액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했더니 그냥 안 된대요. 니네는 조건이 안 되니까 안 된대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이런 게 현실이다 라는 얘기를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20억 NPL을 매수했어요. 자, 저축은행에서 질권대출을 받았다고 쳐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 업체를 만들어서 와 20억 NPL을 갖고 오는데 NPL 대출을 20억 다 받을 수 있어. 와 땡큐다. 자, 문제는 매월 질권대출 이자 한 7%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달에 1,200만 원씩 내야 돼요. 이 돈 있어요? 이 돈 1,200만 원씩 1년만 넘어가 1년만 돼도 이게 1억 4천이 넘어가요. 1억 4천, 1억 5천 가까이 되는데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20억 NPL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왜? 20억 NPL을 하고 싶어서 사올 수 있어요. 사올 수 있는데 문제는 내 돈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20억을 받아온다고 쳐요. 20억을 대출을 받아와서 물론 뭐 자본금 5억이 있으니까 그 자본금 5억을 뭐 5억 중에 3억을 쓰고 2억은 이자로 빼놓고 뭐 예를 들어 17억을 대출 받아. 17억 대출 받아도 한 달에 이자가 1,000만 원 넘거든요. 그러면 내 자본금 2억만 남겨놓은 걸로 그건 쓸 수 없죠. 왜? 이자를 줘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끌고 가는 동안에 나는 한 푼의 수입도 없어. NPL이 해결이 돼야 돈을 받아. 자, 그 1년 동안에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여러 대부업체에 출근을 하는데 돈은 다 썼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거를 견딜 수 있겠느냐. 문제는 20억 NPL을 저축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는 제가 전제 얘기했지만 20억 가까이 되는 NPL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니네 회사의 자본금이 얼마냐, 그동안 나간 대부 잔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그 업체의 어떤 실적을 보기 때문에 또 자본금 규모, 여건, 능력을 보기 때문에 이런 여건에서 뭐 자본금 5억, 뭐 7억, 8억 가지고는 NPL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명함을 내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감원 대부업체를 무조건 만들었다고 그래서 NPL을 무조건 금감원 만들었으니까 NPL 할 수 있겠다. 아니 내 돈만 많으면 할 수 있겠죠. 돈 갖고 사온다는데 뭐 50억 한도내에서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나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은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대법의 현실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뭐 통화한 업체 사장님들도 있고 뭐 주변에 얘기를 들은 것도 있고 뭐 그게 뭐 전수조사는 안 했기 때문에 모든 대부업체를 그렇다라고 대변할 수 없는데, 그런데 제가 주변에 알아보고 확인된 바로는 웬만한 좀 중소업체, 좀 작은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요즘 이자 연체가 증가하고 있어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주변의 대부업체 뭐 이건 들은 얘기지만 뭐 저도 통화하면서 얘기지만 있는 직원도 내보내고 그냥 직원 없이 혼자서 그러니까 신규 대출이 나가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기존 나간 대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만 하는 거고 또 연체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처리하는 거 뭐 굳이 직원들 필요 없다 보니까 직원 내보내고 그냥 혼자서 그냥 대부업체 사장님 혼자서 나홀로 대부업이 사실 굉장히 보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부업체는 이제 신규 대출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안 하는 대부업체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다. 여러분들이 요거는 진짜 어떤 분도 저하고 이제 저희 홍티경매 대출 문의하면서 몇 군데 대부업체에 연락했더니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된다는 게 그냥 내가 조건이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물어봤더니 이제 그 정도 나갈 돈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한 대부업체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해준다. 그러니까 제 거 안 되냐고 이제 내가 왜 조건이 안 되냐, 내 조건이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대부업체에서 물론 뭐 호구지책으로 대부업체에서 그냥 귀찮으니까 우리 돈이 없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데 그게 그냥 막연하게 호구지책으로 그냥 위기 그냥 대답하기 싫어서 얘기하는 거는 아닐 것이다. 지금 뭐 제가 들리는 얘기도 그렇고 뭐 제가 통화한 업체도 그렇고 어렵다는 대부업체가 생각외로 많다. 그래서 뭐 그러면 대부업에 지금 제가 계속 어려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업을 창업하는 건 힘들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뭐 가능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대부업체 주변에 잘 되는 데는 제가 알기 때문에 담보대출도 2천만 원 이하로만 해주는 거예요. 2천만 원 이상은 안 해주고 무조건 2천 이하로만. 그리고 신용대출도 무조건 300만 원 이하.
이것도 많아요. 한 200 이하, 뭐 100만 원 이하로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런 업체는 여기에서 정상적인 이자를 받으면서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뭐 선취 수수료나 이런 기타 등등을 조금 떼고 나가기 때문에 뭐 본인들이 뭐 법을 어기든 어쨌든지 간에 공여지책이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뭐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띄고 뭐 선이자를 띄고 그래갖고 뭐 대출해 주는데, 여기서도 물어보니까 굉장히 좀 뭐 떼인 그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뭐 떼일 염려가 또 담보를 잡았으니까 경매를 넣게 되면은 뭐 그 소액 본인들 돈은 건지는 건 문제가 아닌데 원금 정도는 충분히 건지는데, 문제는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잠수를 타버리면은 이 사람을 뭐 100만 원 빚지고 도망갔다를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비용이 더 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뭐 무시하고 신용불량 등록해 놓고 그냥 개인적인 뭐 소송하는 뭐 그런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감안을 하더라도 그래도 소액 같은 경우는 뭐 나름대로 이자도 잘 내고 또 돈도 소액이니까 잘 갚다 보니까 뭐 그 중에서 조금 뭐 좀 손실 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버는 게 더 많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2천만 원 이하나 또는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로 이렇게 대법을 운영하는 거는 나름 방법이 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진짜 발바닥에 불나도록 뛰어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뛰어다녀야 되고, 2억만 있어도 2천만 원 나가면은 10개거든, 10개. 10개 부동산을 나가려면은, 그 10개 부동산에 조사할 게 요즘 더 많죠.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뭐, 하도 문제가 많다 보니까 정말 조사할 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직원을 둬서 직원이 두면은 상관없는데, 직원도 없이 내가 뛰어다니기 시작하려면 정말 바쁘죠. 2억만 이렇게 소액으로 빌려준다 하더라도 일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뛰어다녀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억 갖고 시작을 해서 2천만 원 이하 소액대출, 담보대출 소액으로, 그다음에 신용대출 뭐 한 2, 300 이하로만 나가서 내가 진짜 이리저리 뭐 북치고 장구치고 사장이 혼자서 다 하면 아마 대충 계산을 뭐 제가 이건 안 해봤지만 그냥 동료들 월급 받는 것보다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